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벌써 6주차가 되었고요. 저희가 상킴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면 상킴장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PPT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한글 파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양이 많아서 미처 다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킴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한 게 지금 이 판서하고 일반 기능하고 지금 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바꿔가면서 시행하는 관계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주차 상킴장애 치료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학습하실 부분은 바로 재활치료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재활치료 기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도 있게 학습했던 부분이 사실 보상 전략이었거든요. 자,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보상 전략하고는 다르게 환자가 삼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운동이나 감각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자,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킴이 생기는 변화를 이제 꾀하는 방법이고요. 자, 핵심은 이상 반사를 억제시키는 방법, 또 삼킴 반사를 촉진시키는 방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치료로 이루어지는데 실은 가장 핵심은 근육의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즉 손상된 삼킴 근육을 회복하는 게 가장 주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자극 치료가 있습니다. 자, 자극 치료에는 감각 자극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예, 감각 인식 방법, 예, 이런 것들이 반사 촉진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감각 자극 치료 방법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감각 자극은 볼이나 턱, 입술, 영구개 등의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고요. 얼굴과 구강의 근긴장도를 정상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음식 덩이를 감각을 인식시키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음식 덩이 형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판서했던 부분을 다시 지워야 되는데요. 조금 헷갈립니다. 네, 잠시만요. 자, 네, 그냥 지우지 않고 제가 판서 모드 대신에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온도 촉각 자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판서 모드가 계속 지금 중간중간에 선을 지워야 하는 게 조금 고민입니다. 자, 전구경화 부위에 차가운 것을 반복해서 문질러 줌으로써 인두삼킴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치료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어딘가요? 전구계할 부위에 차가운 것을 반복해서 문질러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 시 반복 삼킴이 어려운 환자로 삼킴 반사가 지연되어 있거나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삼킴 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온도 촉각 자극이 되겠습니다. 자, 삼킴장애 환자 한 95%, 100명 중에 95명에서 인두삼킴 유발이 증진되었다라는 보고들이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또 메타 연구라든지 체계적 고철 연구에서 장기적 효과가 검증된 바는 좀 없습니다. 특히 만성기 환자들한테 이 온도 촉각 자극이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명쾌하게 효과적이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손잡이가 달린 후두경이나 얼음컵, 서랍장, 장갑, 마스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서랍장 끝에다가 이 거즈를 얼려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그 비닐 장갑을 이렇게 껴서 그 점막에 이렇게 붙지 않게 이런 아이스틱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만들어 쓴 적이 있습니다. 자, 한 세션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촉각 자극 이 하나만 한에게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한 회기에 사용되는 치료 중에 감각 자극 치료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해도 의미가 없고요.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촉각 자극이 대표적인 감각 자극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사 촉진 기법이 있습니다. 자, 촉각 자극을 통한 정상 반사를 촉진하는 기법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반사를 억제하는 기법도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촉각 자극을 통한 정상 반사 촉진 기법에는 구역 반사와 구개 반사, 기침 반사 촉진 기법이 있습니다. 자, 구역 반사는 혀의 기저부, 혀의 제일 끝부분이나 목젖, 전구개화나 후구개화를 빠르게 문지를 때 이 반사가 촉진이 되고요. 자, 구개 반사는 면봉으로 연구개를 빠르게 누르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침 반사도 있는데요. 다발적 기침과 반사적 기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반사적 기침은 삼키는 동안에 기도를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음식물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침 반사를 통해서 이물질을 밖으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자발적 기침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숨을 깊이 쉬거나 목소리를 내게 해서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 동안 손으로 복부에 압력을 이렇게 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삼킴 반사는 차기와 후두경으로 전구개화를 문질러 준 후에 삼키게 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턱아래를 위쪽 방향으로 두드려 주거나 후두 측면에 진동 자극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삼킴 반사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촉각 자극을 통한 정상 반사 촉진 기법이 자극 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사 촉진 기법의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반사 억제 기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나면 안 되는 반사들입니다. 깨물기 반사라든지요, 뿌리 반사라든지, 혀 밀어내기 반사라든지, 자, 항진된 구역 반사는 이건 비정상적인 반사이기 때문에 실은 인체가 발달하면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반사들이거든요. 이러한 반사는 제거하는 것이 이제 삼킴장애의 자극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각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감각 인식 방법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구강 삼킴이 잘 일어나려면요. 음식물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음식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감각이 저하된 것도 있지만 감각을 인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뇌 전두엽 쪽에 구강 반응 운동을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이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각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이 전구개화를 닿아서 삼킴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재활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자, 운동치료는 대표적인 게 구강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영상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자, 구강 운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삼키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사실은 구강 운동은 꼭 삼킴장애 환자뿐만이 아니라 마비말장애 환자라든지요. 다양한 환자들한테 많이 쓰입니다. 혀의 움직임이 감소되었다든지요. 구강 감각이 저하되었다든지 이런 환자들에게는 구강 운동이 사용이 되는데요. 볼이나 턱, 입술, 혀 근형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고요. 또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희부인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볼운동, 턱운동, 입술운동 등이 있는데요. 자, 볼운동은요, 볼 근육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거나 근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요. 턱운동은 아래턱의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입술운동은 입술 근육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삼키는 능력과 발음의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이 글로 사실은 이론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관련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쪽 고랑에 외측이나 앞쪽 고랑에 음식물이 낀다라는 건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환자들에게는 입술 운동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강 단계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혀 운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혀 운동은 음식덩이 형성을 조절하거나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또한 혀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발음 명료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운동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혀의 앞쪽 내밀기와 뒤쪽 당기기 운동이 있습니다. 자, 구강 준비기와 구강기를 각각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혀를 위쪽으로 올리는 운동도 있는데요. 음식 덩이를 형성하는 능력과 만들어진 음식 덩이를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혀의 외축 운동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혀의 조절력도 증가시키고요. 음식 덩이 형성 능력을 또 증진시켜서 씹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강 운동은 음식 덩이를 이용한 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 덩이를 이용한다는 건 결국은 직접 치료인가요? 간접 치료인가요? 예, 직접 치료에 들어가죠. 자, 운동 치료인데도 재활 치료인데도 이렇게 음식 덩이를 이용한다면 방법론상으로는 직접 치료에 들어가고요. 구강 운동에 들어간다면 재활 치료에도 들어갑니다. 자, 중증도의 명료한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든지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음식 덩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와 구강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구강 움직임에 대한 협응력을 증진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대사탕을 이용한 운동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막대사탕을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혀가 좀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각 능력도 같이 증진이 되죠. 달콤한 그런 감각, 맛을 통해서 감각 인식 능력도 자극이 됩니다. 음식덩이 형성 능력이 증진되게 되겠고요. 자, 방법은요. 막대사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조심스럽게 수행하도록 인식시킵니다. 사탕의 끝부분을 잡고요. 입안에 넣어서 혀와 경부개 사이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입안에서 앞, 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대사탕을 조절하면서 혀를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죠. 막대사탕을 혀의 중앙에 놓았다가 외측 치아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하면 막대사탕을 이용한 운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딩을 이용한 음식덩이 만들기도 있습니다. 자, 혀에 푸딩이나 사과 조각을 소스를 놓고요. 환자한테 삼키도록 해서 자, 혀 아래쪽이나 전고랑 외축고랑 이런 데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자신의 혀로 점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스를 적신 거즈 빨기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느냐? 예, 이거 적은 양의 액체를 먹어도 흡인의 위험이 없을 때 주스를 적신 거즈를 빠는 방법을 쓰죠. 예, 주스를 적셨기 때문에 이 맛을 자극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각 인식도 되는 것입니다. 자극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자극 방법. 그래서 거즈를 길고 좁게 만든 후에 둥글게 감아서 과일 주스에 담근 후에요. 환자 입에 안에 적신 거즈를 넣고 혀를 앞뒤로 움직이게 해서 거즈에 묻어있는 주스를 빨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밖에 있는 거즈의 끝을 꽉 잡으면서 운동 능력과 감각 자극 능력을 촉진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활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부강인도 훈련입니다. 혀의 기저부와 후인두벽의 접촉을 강하게 해서 음식을 구강에서 인두로 밀어내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구강인두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자, 먼저 혀 기저부 운동은 혀의 기저부와 인두벽을 접촉시켜서 음식덩이가 인두로 내려가기 위해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뭐 영국의 운동도 있습니다. 영국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좀 중요한 거는 요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마사코 매뉴버가 있습니다. 자, 마사코 매뉴버. 네. 자, 마사코 매뉴버는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맨델손, 네, 우리 공식 용어로는 맨델슨 매뉴버라든지 네, 발살바 매뉴버는 보상 기법이었는데, 자, 마사코 매뉴버는 운동 기법, 재활 운동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재활 운동이냐? 혀 인두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부 수축근 부위를 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즉, 삼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위를 강화시키는 이유로 이것을 우리는 마사코 매뉴버를 재활 운동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맨델슨은 뭘 떠오르시라고요? 멱살 잡는 맨델슨 씨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맨델슨이라는 외국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멱살을 잡는 모습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발살바는 뭘 떠오르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힘을 잔뜩 줘서 팔에 힘을 주고 발살바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일본 사람이 마사코라는 사람은 어떻게 떠올리시면 되냐면 일본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이 정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 혀 깨물고 죽은 마사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혀를 이렇게 물고요. 이렇게 침을 삼키는 걸 마사코 매뉴버라고 합니다. 자, 혀 깨물고 죽은 마사코 씨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혀 끝이 밖으로 한 4분의 3인치 정도 나오도록 해서요. 살짝 나오도록 해서 고정시킨 후에 이를 삼키는 방법. 이렇게 되면 혀의 기저부가 강화됩니다. 자, 왜냐?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물어서 혀의 앞쪽을 물고 있음으로 해서 혀의 기저부 근육이 앞쪽 지점을 고정시키게 되고요. 인두 근육들이 혀 기저부를 향해 효과적으로 근육 수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른바 혀 인두근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 혀 깨물고 죽은 마사코, 멱살 잡는 맨델슨, 기 모으는 발살바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쉐이커 운동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쉐이커라고 하면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 모양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흔드는 거 쉐이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쉐이커라는 뜻이 악수하듯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흔드느냐? 이렇게 누워서 고개만 뾰족뾰족 이렇게 드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상부식도 조임근이 잘 안 열리거나 후두 상승이 감소돼서 삼킨 후에 흡인이 발생하는 환자한테 쉐이커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왜 효과적이냐? 설골 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등척성 운동, 등가성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설골 위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부식도 조임근의 개방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주된 효과는 설골 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상부식도 조임근이 잘 열리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삼키게 난 후에 음식 잔류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인두삼킴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흡인의 위험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하루에 한 3번, 6주 동안 시행하는 게 좋다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쉐이커 운동이 실제로 제가 경험상 해보면 많은 수의 뇌졸중 환자들이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이렇게 올리는 게 쉐이커 운동이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뇌졸중 환자면 사실은 뭐 마비라든지 신체 균형이 아주 경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쉐이커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두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두 운동은 기도 폐쇄 운동이 있고 성대 내전 운동이 있고 가성대 강화 운동이 있고 리 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이 있고요. 후두 가동화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기도 폐쇄 운동은 우리가 삼키는 동안 후두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이제 그게 자세 변화와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기도 폐쇄 운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후두가 기도 폐쇄에 아주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문제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 환자한테 사용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를 들이마시고요. 가슴 아래로 누르면서 성대를 힘껏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폐쇄시키는 방법이 기도 폐쇄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를 가슴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서 힘을 주게 되면 성대가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문 하압력이 형성되려면 성대가 열려 있으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압력이 형성되려면 자, 이것이 성대가 단단하게 폐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응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에서 10회씩 각각 5분 동안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도 폐쇄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 내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성대 폐쇄가 어려워서 거친 소리나 떨리는 소리를 내는 환자들은 성대 내전 운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성대 강화 운동, 가성으로 발성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리 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요건 좀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신경학적 장애,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 리 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파킨슨 환자들도 사실은 삼킴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 주에 1주차에 드렸는데요. 자, 원래 이게 리 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은 원래는 목소리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샬카위라고 하는 사람이요. 2002년도에 이게 삼킴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더라라는 걸 최초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네. 이게 그냥 음성 치료 기법이었는데 파킨슨 환자 같은 사람들한테 삼킴 능력에도 효과가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 리셀버만 성대 치료 전략이 뭡니까? 예, 짧고 강하게 우리가 소리를 내자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끊어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같으면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짧고 굵게 내는 소리인데요. 너무 저희 커서 이 동영상 듣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 샤카위라는 사람이 이게 간단하게 성문이 폐쇄가 되니까 이 기도 보호에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LSVT는 소리를 빠르게 내는 게 아니라 크게 낼 수 있도록 loudness, 크게 내라라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성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삼킴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후두 가동화입니다. 삼킴 동안의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두 가동화를 사용하는데요. 식사를 시도하기 전에 후두의 가동화를 수행해서 후두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식사 동안의 기침이나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의 양 측면에 얼음 조각이나 얼음 막대를 이용해서 위아래 방향으로 빠르게 적용한 후에 후두의 움직임을 돕는데요. 때로는 턱 아래의 후두 근육에 진동 자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이브레이터 같은 걸로 진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 때로는 치료사가 엄지손가락들 사이에 후두를 부드럽게 잡고 후두를 옆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 다음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기침하고 말하고 삼키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호흡 운동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호흡 운동을 한다면 결국 상부식도 조인근의 움직임이나 후두 움직임을 강화시킬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삼키는 동안에 영구개가 잘 수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후두를 잘 닫아두어서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 리 실버만 운동, 보이스 테라피 정도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예,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리 실버만 보이스 테라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이용한 삼킴 치료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자, 전기자극 치료가 삼킴 장애 환자들에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물리치료에서는 FES라고 그러는데요. 자, 기능적 전기치료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삼킴 장애를 위한 이 경부근육 전기 자극 치료를 NMES라고 합니다. 이 장비명으로는 바이탈스팀이라고 바이탈스팀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특허도 그걸로 나왔고요. 근데 좀 때로는 그 삼킴장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 바이탈스팀하고요, NMES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물리치료사분들은 NMES랑 FES가 또 서로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바이탈스팀이 NMES 똑같은 거예요. 제품명이 바이탈스팀이고 공식 명칭이 NMES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극 치료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FES라고 하는 전기자극 치료는 보면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근육 활동을 증가시키고요. 상처를 회복시키고 뇌졸중 후의 감각 운동의 회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뇌손상에서 중추신경계 조절력이 손상되었지만 삼키는 신경과 근육계는 손상을 입지 않은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NMS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뇌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근육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표면 전기 자극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턱목불근이나 턱근 목불근 같은 여러 가지 근육의 수축을 일으켜서 솔골을 위쪽으로 앞쪽 정상방방용으로 움직이게 하고 방패 목불근과 함께 작용해서 후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두 외부 근육을 자극시켜서요. 네, 후두의 거상 능력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호주에서 NMS 그 서티피케이션을 제가 따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NMS에 대해서는 어, 그런 어떤 치료 원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후두의 상승 작용은 기도를 보호하는 후두 전정의 폐쇄를 돕게 되고요. 자, 장점은 비침습적입니다. 이런 어떤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극을 이렇게 근육에게 전달시켜준다는 게 참 좋은 장점인데 단점은 우리가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상심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그 만성기 환자들한테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급성기 상심장애 환자들한테 효과가 좀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만성기 환자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NMS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 치료법인데 저는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통적 치료 기법과 비교했을 때 동등성에서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는 메타 연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심장 그 뭐죠 그 심장 피스를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전기적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장이 무리를 주겠죠. 그 다음에 서랍계가 있고요.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 이거 생체 대명기라고 하는데 표면 근전도를 이용한 바이오 피드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도 조절에 의한 자세 조절 훈련이 있는데 자, 뭐 보바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이건 참고 삼아 보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분들이 사실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NF 역시 마찬가지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분들이 좀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 촉진 기법을 우리가 PF라고 하죠.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신체 및 구강 안면 조절 치료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상에 따라서는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의 삼킴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 입을 다물고 있어도 구강 압력을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입 밖으로 음식물이 흘려지게 될 텐데요. 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 이럴 때는 재활치료 전략을 사용해서 볼이나 입술의 감각을 자극시키고요. 볼과 입술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또는 보상 전략으로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기울이거나 하는 자세 변화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음식 덩이를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지 못하는, 자, 우리가 구강 준비 단계에서는 이 볼루스라고 하는 음식 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만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턱도 문제지만 혀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혀가 적절히 타액을 섞어줘서 음식물 덩어리인 볼루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활 치료 전략으로는 음식 조절 훈련을 한다든지 음식 덩이를 물고 있는 훈련을 한다든지 혀에 감각 자극을 주는 훈련을 시행합니다. 자, 보상 전략으로는 음식 덩이의 위치를 삼키기 쉬운 위치로 조절하고 자세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삼킨 준비가 될 때까지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서 구강 앞쪽에 음식 덩이를 갖고 있게 해서 어느 한쪽에 측면고랑으로 음식 덩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음식 덩이를 잘게 부수지 못한다는 건 턱의 문제죠. 예, 잘게 부숴서 이제 침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턱의 운동 범위가 저하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대변하는 것이고요. 아래턱을 적절하게 움직이기 위한 근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저항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음식을 모으거나 뒤로 이동시키지 못하다는 건 역시 혀의 운동 범위나 근력 감각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앞쪽이나 측면 고랑에 끼거나 구강 바닥에 고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음식을 구강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혀 밀어내기 반사가 너무 강한 경우인데, 자, 한번 이 수업 자료를 보시고요. 어떤 것들 쓰셔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미성수 유출이 발생되는 경우까지. 자, 미성수 유출이 발생된다는 건 결국은 영구개가 음식을 혀에서 조작하고 있는 동안에 혀의 뒷부분으로 하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전략인 것이니까요. 재활치료 전략은 혀의 기저부 운동이나 온도 감각 자극을 시행해서 삼킨 반사를 유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 전략으로는 점도가 높은 음식으로 시계를 변형하거나 고개 숙인 자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두 단계 증상별 보상 전략과 재활 치료 기법을 몇 개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덩이를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삼키는 경우에는 삼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삼킬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보상 전략으로는 힘껏 삼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키는 거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듯이 삼키는 힘껏 삼킴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또 간접적인 치료 전략을 사용해서 공기를 삼키게 함으로써 삼키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니까요. 공기를 이렇게 삼키게 함으로써 음식 덩이에 대한 볼륨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한테 직접 치료를 쓰게 되면 이분들이 더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마른 침을 삼키게 한다든지 마른 공기를 삼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원인이 다른 통증이라면 그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코로 역류되는 경우에는 음식 덩이가 혀에서 인두를 통과할 때 연구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활치료 전략으로는 혀의 기저부나 연구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보상 전략은 삼킬 때 코를 막아서 비강 쪽으로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삼키기 전에 기침을 한다라는 것은 인두삼킴이 유발이 지연돼서 미성수 유출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되었기 때문에 삼키기 전에 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재활치료 전략은 온도 촉각 자극하고 영구개 운동을 같이 시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보상 전략으로는 이런 경우에 성문이 삼킴이나 메뉴벌을 적용해서 음식의 정도를 높이거나 턱 내리기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 이런 환자들에게는 이런 치료법을 써라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매뉴얼처럼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삼키는 도중에 치료한다. 이것도 네, 삼키는 도중에 기도 보호가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흡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재활치료 효과적이냐? 쉐이크 운동이나 기도 폐쇄, 성대 내전, 가성대 강화 운동, 네,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상 전략은 맨델슨 매뉴버나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매뉴버를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네, 턱 내리기 자세 이런 것들이 삼키는 도중에 기침이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키고 난 후에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킨 후에 완전하게 인두로 유입되지 않고 후두개공이나 이상동에 남아있던 음식이 호흡을 하게 되면 후두개가 열리게 되고 기도로 음식물이 유입되면서 기침이나 사례를 걸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효과적인 재활치료법은 뭐가 있느냐? 혀의 기저부와 인도의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마사코 매뉴버가 있고요. 또 힘껏 삼킴 등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쉐이커나 기도 폐쇄, 성대 내전, 가성대 강화 운동,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이런 것들이 삼키고 난 후에 기침하는 이런 흡인 환자한테 대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재활치료 전략입니다. 자, 보상 전략으로는요. 자, 멱살 잡는 맨델슨 잊지 마셔야겠죠. 맨델슨 매뉴버나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매뉴버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글거리는 목소리로 변하거나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거 대표적인 흡인 증상이죠. 또는 침습 증상입니다. 자, 왜 그러냐? 삼킬 때 후두 운동이 부적절해서 기도 입구가 약간 열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성대 주변에 음식물이 유입된 결과 이러한 목소리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또는요, 기도 폐쇄를 위한 목불연골 움직임이 부적절해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면 이물질이 느껴지겠죠. 통과돼서. 자, 재활치료 전략으로는요, 후두 강화 운동. 후두 수준이니까 후두 강화 운동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쉐이커 운동, 기도 폐쇄 운동, 성대 내전 운동, 가성대 강화 운동을 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게 성대를 꽉 닫아줘야 되니까, 틈 없이 닫아줘야 되니까,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리실버만 보이스 테라피, LSVT가 이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상 전략으로는요, 자, 맨델슨 매뉴버나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매뉴버, 그다음 턱 내리기 자세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지금 이 증상별로 이게 치료법이 이렇게 정리가 효과적인 치료법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치료법을 잘 암기라기보다 이렇게 정리해서 실제 환자들이 왔을 때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침을 해서 목소리가 변하고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뭐 가성대 강화 운동이라든지 기도 폐쇄 운동, 리실버만 운동을 사용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VFS 결과 삼킨 후에 양쪽 후두 계곡에 잔여물이 남아 있다면 이거는 혀의 기저부 수축력 문제입니다. 자, 혀의 기저부와 후인두벽의 접촉이 부족하니까요. 이것을 강화시켜준 재활치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혀 기저부 운동이나 마사코 매뉴버를 적용하면 우리가 혀 기저부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 촉각 자극을 이용해서 음식물 삼키는 전구기 활동 쪽의 감각을 자극시켜줍니다. 자, 보상 전략은 힘껏 삼킴이나 반복 삼킴 매뉴버를 적용하게 되고요. 턱 내리기 자세 같은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인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간접 전략을 사용해라 라는 어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FSS를 했는데 삼킨 후에 후두 계곡의 한쪽에만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자, 편측 잔여물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거는 편측의 혀 기저부가 저하되어 있거나 인두 수축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원인 결과가 뚜렷합니다. 자, 재활치료 전략은 힘껏 삼킴이나 반복 삼킴, 맨델슨 매뉴버를 적용하면 되고요. 마비측으로 고개 돌리기나 비마비측으로 고개 기울이기를 통해서 자세 변화라든지 음식의 농도 조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VFSS 결과 삼킨 후에 양쪽 이상동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는 후두 앞쪽 운동이 저하되어 있거나 반지 인두근의 기능 장애로 이런 양쪽 이상동에 잔여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도 입구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 치료 전략은 혀의 기저부에나 강화 운동이나 쉐이크 운동을 하거나 마사코 매뉴버를 이때 적용하면 좋습니다. 자, 또한 기본적으로 온도 추각 자극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자, 이런 양쪽 이상동의 잔여물이 있는 경우에 또 보상 전략으로는 성문이 삼킴이나 힘껏 삼킴이나 반복 삼킴이나 맨델슨 매뉴버를 이용하거나 턱 내리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2개 남았는데요. 자, 또 VFSS를 영상 검사를 했는데 삼킨 후에 한쪽 인두와 이상동에만 잔여물이 남아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쪽 인두와 인두벽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재활치료 전략은 혀 기저부 운동이나 쉐이커 운동, 마사코 매뉴버가 되겠고요. 자, 보상 전략으로는 어떤 걸 쓰시면 되느냐? 성문이 삼킴이나 힘껏 삼킴, 반복 삼킴, 맨델슨 매뉴버를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비축으로 고개 돌리기와 비마비축으로 고개 기울이기를 통해서 자세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VFSS 결과 잔여물질 인두벽에 남아있는 경우, 네, 인두벽에 남아있는 경우는 양측의 인두 수축의 운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원인은 이렇습니다. 반지인두근의 기능장애로 인해서 혀 기저부의 뒤쪽 운동이 저하되어 있거나요. 인두벽 운동이 저하되어 있거나 후두 상승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흉터 조직이나 인두 주머니가 생긴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재활치료 전략은요. 마사코 매뉴버와 혀 기저부 운동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고요. 보상 전략으로는 성문이 삼킴이나 힘껏 삼킴, 반복 삼킴 매뉴버를 적용해서 음식을 조절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케이스별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너무 길게 또 장황한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 삼킴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정말 이 정확한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실제 이러한 유형의 환자들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의 관리인데요. 이것은 그냥 눈으로 한번 조금 보시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감염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기도 흡인이 생긴다면 하임리 매뉴버라는 걸 통해서 기도 폐쇄가 생긴다면 응급처치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삼킴장애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치료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데몰리 세션도 없이요 본다는 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재활 치료는 실제로 한번 데모를 해보셔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눈으로 이론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영상 강의의 어떤 특성상 또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이로써 치료 파트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각각의 유형별로 이제 나눠서 원인과 특성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